안녕하세요. 사연 속 철학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즐거운 삶을 배우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작은 실천을 사랑하는 마음의 사연입니다. 오늘 함께 할 사연과 철학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평생 외로웠던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 고독이 공포가 되는 이유. 인간 존재의 근본 질문. 어느 70대 남성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신가요?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봐도 그게 나인지 확신이 안 서요. 이 말 속에는 노년의 고독이 품고 있는 깊은 철학적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평생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누군가의 이웃으로 그 관계들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나는 두 아이의 아버지다. 나는 30년 경력의 교사다. 나는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그 관계들이 사라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친구들이 멀어지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질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존재론적 진단. 거울의 상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타인을 거울 삼아 나를 확인해 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누군가 나에게 반응할 때,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면 그 거울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없고, 하루를 보내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감의 침식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도 나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이 물음 앞에서 고독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실존적 공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 본래의 고립.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개인은 본래 고립된 존재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함께 있어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서로의 고통을 완전히 나눌 수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의식 속에 갇혀 있고 각자는 자신의 고통을 혼자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입니다. 젊을 때는 이 사실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관계와 활동이 이 고립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가림막이 하나씩 걷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나는 본래 혼자였구나. 이것이 노년의 고독이 유난히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과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고독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일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놀라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1. 철학자들은 고독을 어떻게 견뎠는가? 쇼펜하우어. 고독은 지혜로운 자의 고향.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지혜로운 인간의 운명이자 때로는 그들이 선택하는 고향이다. 왜 그랬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깨달았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상대의 말에 반응하고 상대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고 상대의 감정을 신경 쓰고 상대의 평가를 의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체력도 기력도 예전 같지 않을 때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큰 피로를 가져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개체화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각 개인은 독립된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욕망과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필연적으로 충돌하고 서로를 방해하게 됩니다.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문을 열고 싶고 다른 사람은 닫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조용히 있고 싶고 다른 사람은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피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타협하며 산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이것은 노년에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타협할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는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쓰여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고 억지로 사교적인 척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고갈시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있기를 선택한다. 나의 정신이 자유롭기 위해, 나의 시간이 온전히 나의 것이기 위해. 이 동양 철학, 무의와 고독의 자연스러움. 동양 철학은 고독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서양이 고독을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본다면 동양은 고독을 본래 자연스러운 상태로 봅니다. 도가의 고독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러하다. 무의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음입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고독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고독을 그저 있는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이 무의의 고독입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나무가 산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처럼 울창한 숲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 나무는 외롭지 않을까? 장자가 답했습니다. 나무는 외로움을 모른다. 그저 그 자리에서 자랄 뿐이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비어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 비어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의 다른 형태입니다. 빈잔에 물을 담을 수 있듯 빈 마음에 고요가 담깁니다. 노년의 고독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복기로 볼 수 있다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귀입니다. 불교의 관점, 무아와 고독의 해소. 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교는 묻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고독하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몸의 감각, 마음의 생각, 감정의 흐름이 순간순간 모여서 만든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면서 강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듯 우리도 변화하는 과정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어떻게 될까요? 고독을 느끼는 나가 없다면 고독은 누가 느끼는가? 고독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나는 없습니다. 고독은 그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고독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 고독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 승려 틱나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외로움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외로움을 안아주세요. 마치 아기를 안아주듯. 서양과 동양의 조화. 두 관점이 주는 위로. 서양 철학은 말합니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로 가는 길이다. 동양 철학은 말합니다. 고독은 본래 자연스러운 상태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고요함이 된다. 두 관점을 합치면 노년의 고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고독은 도망쳐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면 길이 열리는 마음의 지형입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고독을 어떻게 없앨까? 가 아니라 고독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3.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구조. 철학적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구조를 만드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내면의 중심축 만들기.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중심 기둥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사라져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면에 단단한 중심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심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렇게 존재하겠다. 이 의지가 중심축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있는 그대로 머무는 힘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힘. 이것이 중심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첫째, 나만의 리듬을 찾기. 타인과 함께 살 때는 타인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자녀의 등교 시간, 배우자의 식사 시간, 회사의 출퇴근 시간.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그 리듬들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언제 일어나야 하지? 식사는 언제 해야 하지? 하지만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제 나만의 리듬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언제 일어나고, 언제 식사하고, 언제 쉬고, 언제 활동할지. 이 모든 것을 오롯이 나의 몸과 마음에 맞춰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리듬이 바로 중심축이 됩니다. 둘째, 나를 지탱하는 작은 의식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규칙적인 작은 습관들이 삶을 지탱한다. 혼자 살 때 작은 의식들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것, 커피를 내리는 것, 저녁에 일기를 쓰는 것, 잠들기 전 호흡하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하루의 구조를 만들고 삶의 리듬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2. 고독을 감정이 아니라
현상으로 바라보기. 불교 수행의 핵심은 지켜보기입니다.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는 것.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고독하다라고 생각하면 나와 고독이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지금 고독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구나.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고독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는 관찰자이고 고독은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실천 방법. 고독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지금 고독이라는 감정이 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느낌. 무언가 그리운 느낌. 이 감정을 나는 느낀다. 하지만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나는 이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감정은 구름처럼 왔다가 갈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고독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3. 관계를 줄여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나이가 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관계가 줄면 나는 외로워질 거야.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계 미니멀리즘. 적은 관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보다 소수와의 깊은 관계가 낫다. 혹은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에너지가 제한적입니다. 그 에너지를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에 쓸 것인가, 아니면 진짜 소중한 관계와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쓸 것인가. 선택은 명확합니다. 관점의 전환. 관계가 줄어서 외롭다. 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 시간이 돌아왔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직장을 위해. 이제 그 시간이 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4. 혼자 있어도 충만해지는 시간의 활용. 동양 철학에는 빈 공간에 지혜가 있습니다. 방이 유용한 이유는 벽 때문이 아니라 빈 공간 때문입니다. 잔이 유용한 이유는 잔 자체가 아니라 비어 있어서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비어 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루틴. 첫째, 감정 화두 한 줄 쓰기.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느낀 감정을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오늘은 조용했다. 오늘은 조금 쓸쓸했다. 오늘은 평온했다. 이것은 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둘째, 저녁 10분 무의 호흡. 저녁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10분을 가지십시오. TV도 끄고 책도 내려놓고 그저 앉아서 호흡하십시오.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무의입니다. 셋째, 아침 고요 산책. 아침에 일어나 15분만 걸어보십시오. 목적 없이, 생각 없이 그저 걷는 것 자체를 느끼며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스치는 느낌, 새소리, 햇빛.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넷째,
관계 에너지 정리. 한 달에 한 번 나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이 관계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4. 고독의 깊이. 존재의 본질과 마주하기.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독은 존재의 본질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하이데거의 통찰. 고독 속에서 존재를 만나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 평생 물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말했습니다. 일상의 소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존재를 잊고 산다. 직장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모든 소란이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음이 두렵습니다. 답이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이 물음 자체가 중요하다. 물음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난다. 고독은 이 물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독 속의 창조성. 많은 위대한 작품들이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 렘브란트의 말년 자화상,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 모두 깊은 고독 속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독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차단합니다. 세상의 판단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면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진실한 목소리입니다. 창조는 고독에서 옵니다. 노년의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창조할 것이 무엇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창조는 나 자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평생 외부의 요구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물음들에 답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창조입니다. 고독과 자유.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자유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마주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가 때로는 두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이것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완전한 자유.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실화 이야기. 한 노인의 고독과 평화. 이쯤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최 선생은 78세입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최 선생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잠들 때도 혼자. 최 선생은 매일 울었습니다. 어느 날 최 선생은 서점에 갔습니다.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에 대하여였습니다. 책을 읽으며
최 선생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최 선생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고독을 피하지 않고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나는 혼자다. 이것이 사실이다.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최 선생은 작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커피를 내려 베란다에 앉아 30분 동안 그저 앉아 있기.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호흡하며 앉아 있기.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 선생은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저녁마다 한 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어땠는가? 감정을 관찰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최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날 밤 최 선생은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지금 최 선생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가끔 전화하고 친구는 몇 명 없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은 평온합니다. 최 선생은 말합니다. 고독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고독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거죠. 6. 나가는 말. 고독은 당신을 드러내러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때로는 슬픈 운명이지만 또한 그들이 선택하는 운명이기도 하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서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 이것이 도를 아는 것이다. 붓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외롭다면 함께 걷는 길도 외로울 것이다. 외로움은 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세 명의 현자가 시대와 문화를 넘어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인간 존재의 조건이다. 우리는 평생 고독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관계로 채우고 활동으로 채우고 소음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가림막들이 하나씩 걷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고독과 마주합니다.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독이 주는 세 가지 선물. 첫째, 자유. 고독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타인의 기대로부터, 사회의 요구로부터, 역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제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요. 고독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셋째, 존재의 확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존재 자체와 마주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역할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고독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세 개의 문장. 오늘 이 글을 마치며 세 개의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러 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이유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이 마침내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독한 밤 별을 보다. 어느 가을밤 한 노인이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노인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혼자 빛나고 있습니다. 저 멀리 각자의 자리에서 노인은 생각합니다. 나도 저 별처럼 혼자 빛나고 있구나. 바람이 붑니다. 노인은 눈을 감습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노인은 평온합니다. 고독 속에서 노인은 온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고독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